월요일입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섹터별 전략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이지환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ISN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월요일이고 또 이슈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양한 섹터의 전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좀 관심이 가는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주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좀 언급이 나올 것 같아요.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국간에서 관전 포인트를 보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4월 말에 나왔던 얘기가 G7에서 러시아 수출에 대한 전면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번 G7 회담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곡물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상대적 대응을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G7이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를 하게 되면 각 부분 섹터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곡물 협정이 파기되면 곡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가격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건이 그 부분이 처음 불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전쟁이 내재돼 왔고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조금 확대는 되겠지만 이 부분이 추세로 확대될 것까지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이번 G7 회담에서 유럽에 대해서 중국 특히 이제 대만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좀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대만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경제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중국에 1대1로 해서 이탈한다라는 루트가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부분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맞물려서 결국 이번 G7 회담은 크게 보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파장이 어느 정도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내부로 본다면 지금 이제 G7이 G10으로 이제 확대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미국 측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G7에는 G8 러시아가 있었다가 이제 탈락이 됐고 여기에 이제 한국과 인도 그리고 호주를 포함해서 G10으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이번 그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가 탈락할 때 GA에 미국이 러시아 대신 한국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전에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일본이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 외에 한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추이가 형성되는지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좀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에 또 초청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G7 안에 들어간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계속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와 미국과 그리고 또 일본 간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다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반대가 좀 있어서 우리가 못 들어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도 또 여러 차례 개최를 하고 계속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러시아 문제 그리고 또 중국 문제를 아마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곡물협정 얘기를 하셨는데 곡물협정이 먼저 좀 만료가 되고 G7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 뭐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러시아가 연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G7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가 나오면 여기에 대항하는 조치로 쓰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 곡물협정 파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우려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밀이나 옥수수 전반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본다면 사실 굉장히 가격 하락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도 가격이 대부분 낮은 상태로 거의 이제 급락 수준이라 할 만큼 밀이나 옥수수 대두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곡물협정이 파기된다고 해서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외에 추세적으로 지금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사실 가격적인 측면만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관점을
관점으로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 기대어 가지고 단기적인 선물 거래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 시각을 좀 좁혀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만약에 곡물협정이 파기되더라도 곡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가 달려 있고 계속 지난번에 에너지 가격도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곡물 가격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중국 얘기도 간단하게 한번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당장 뭐 G7으로 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은 소멸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사실 이제 지난번 대만 문제로 좀 폭발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특히 이제 풍선과 관련된 첩보 위성 문제로 또다시 크게 이제 불거졌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후에는 거의 이제 외교당 서로 간의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서로 간에 왕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난주에 오스트리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왕이 정치국장이랑 미국의 설리번 백악관 안보비서관 간의 회동이 좀 있었는데 이게 아마 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최근에 첩보 위성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개최됐던 부분이고 조금 이제 개선되는 부분은 이 회담 이후에 조만간에 통상장관 회담도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극과 극으로 치닫던 관계가 일단 실리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조금 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대만 문제가 가장 크게 그렇군요. 서로 간에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이 좀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G7에서 만약에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 성명서가 또 나온다면 예. 아마도 지난번에도 중국에서 미국의 회담 요청을 중국이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G7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대만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온다면 역시 미중 관계가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역시 이제 미중 관계도 지금 단기적으로 해빙 무대에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G7에서 나오는 성명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볼만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본 건 IRA 법안이고 여기 예. IRA 법안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봤던 부분은 알고 계신 것처럼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뭐 태양광 같은 부분이 가장 크게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의 캐파가 커져가는 가운데 중국의 CATL이 중국 내부 시장에서 커져갔지만 역시 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지금 보시면 캐파가 가장 커져가는 3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시안지 소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케미칼이 역시 상대적으로 캐파 확대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우리가 약간 이차전지 소재에 비해서 조금 관가를 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역시 호재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전반적인 전력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2035년도까지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도 원래 이 태양광 섹터 자체가 중국의 거의 90% 이상 올인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쵸. 이게 미중 갈등에 의해서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2차전지와 태양광 이런 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활로를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갈등 수혜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계속 탈세계화 그리고 또 리쇼어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시장으로 끌고 오면 가장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어가 IRA인데 IRA 수혜 섹터라고 불리는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로봇까지 한번 관심 있게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시장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자동차주, 전기차 섹터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테슬라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주말 사이에 이슈가 좀 많았거든요. 뭐 가격을 미국에서는 다시 올린다고 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리콜을 한다고 했고, 예, 이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건드릴 수 있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느껴지는데 테슬라 얘기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 보면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했죠. 그쵸, 그러니까 특히 작년 12월 달부터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판매 지역에서는 일부 이제 모델 가격 인하를 하겠다. 라는 부분에서 매출은 확대되었지만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그 퀘스천이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역시 우려가 현실화됐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지금까지 전기차 부분에서 양적 팽창을 좀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판매와 생산과 판매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기로 어느 정도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역시 영향력도 있지만 테슬라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 혹은 최근에 불거졌던 것처럼 리튬을 대체할, 혹은 뭐 히토류를 대체할 어떤 대체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썩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결국은 테슬라가 최근에 리콜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감은 물론 이제 이 리콜 자체가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자동차를 입고로 해서 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 뭐 비용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테슬라가 안고 있는 그 CEO 리스크가 지금은 이제 정책에 대한 그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결국은 테슬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은 이전처럼 아주 기본적으로 양적 팽창하던 시기와 비교하면은 이제 어려움이 서서히 이제 처해지는 시기이고 그것은 전기차 전반적으로 섹터에 많은 이제 경쟁자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고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되겠지만 그만큼 치열해져 간다는 이제 반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기차 섹터 자체가 테슬라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그 종목별 이제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 시기가 조금 왔고 테슬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만 현대차나 기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시기를 거치는 것과 대비가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금 정확히 이제 종목별로 좀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혹은 잠시 멈춤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 기간은 분명히 좀 필요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 테슬라의 주가 역시 횡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 오히려 이럴 때 현대차와 기아가 만약에 기회를 또 잡는다면 투자 포인트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말 그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1등? 세계 1등 한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그 사실 현대차 기아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기염을 토했고 현대차 기아를 이제 합치면 도요타의 영업이익보다 지금 훨씬 더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1위가 이제 벤츠고 2위가 BMW, 여기 이제 변하지 않는데 3위가 테슬라였고 현대 기아차가 무려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를 예전에 매출로 앞선 적은 있지만 영업이익으로 앞서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앞서졌고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포지션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뭐 벤츠나 BMW를 타시는 분들이 현대차와 가장 크게 괴리감을 느끼는 것은 결국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이었죠. 그러니까 엔진은 뭐 벤츠나 BMW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서서히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편견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에 대한 포지션이 과거의 저가형 모델에서 지금은 고가형 모델로 좀 넘어가고 있는 가도기적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포지션을 좀 잡으셨습니다. 결국은 아직은 저가형 모델에서 중저가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영업이익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것보다 외국에서 느끼는 그 현대차 기아의 변화감이 좀 더 크다라는 거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회장이 인터뷰에서 한국의 가장 미래가 밝은 산업이 K-팝, 그러니까 엔터 산업과 자동차를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항상 현대차를 저가형 모델을 좀 경시했는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회장이 현대차를 주목했다는 것도 하나의 인식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투자 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 자꾸 공작을 좀 많이 세우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결국 이제 IRA 수혜를 위해서 예. 공장을 좀 지어야 되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공장을 완성 그 시기를 2024년도까지 당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예. 지금 현재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일부 교체하겠다는 의사도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노사 간의 합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만 결국은 생산 기반 시설이 미국에만 집중되는 것은 지금은 2차 전지도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을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좀 흐르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가 미국에 편중되는 현상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늘 균형 시각이 필요하고 지금은 현대차, 기아가 북미에서 상당한 이제 매출 확대를 좀 꾀하고 있지만 예. 생산 기반 시설은 골고루 분산시키는 정책은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자본주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은 오히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RA 때문에 계속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게 분명히 균형도 필요한 거고요. 리스크 너무 한쪽에 쏠리면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맞춰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동차 쪽에 대해서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계속 좀 여쭤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부품주가 정말 강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현대차, 기아만 볼 게 아니라 뭐 코스닥 부품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혹시 언급해 주실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은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면 부품 수가 5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으로 쳐다봤던 섹터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 보면 결국 전기차로 전환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품주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지금은 일단 우리가 2차전지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에서 업그레이드 섹터는 차량의 경량화와 관련돼 있는 프레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대제철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대제철은 이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이전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업체를 이미 2, 3전에 그 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타이어입니다.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기존의 이제 일반 타이어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오히려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것과 엔진이 없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찰에 의한 정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용 타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가 우리가 이전에 화재가 많이 났지만 이 열 관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과열되는 부분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는 이 공조 시스템이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에 지금은 주목을 하고 있지만 프레임과 타이어와 공조 시스템 관련된 부분 좀 볼 필요가 있고 타이어는 지난주에 하체적 발표했던 한국 타이어가 전기차 전용 쉐어가 지금 4배 이상 증가하면서 급격히 전기차에서 포지션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공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온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에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전기차군요. 전기차 쪽에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현대제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비주 쪽에서 특히 화장품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군요. 그 부분 때문에 네. 좀 주목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특히 이 부분이 한중 갈등으로 전이가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LG생활건강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14%,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7%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 LG생활건강은 21%, 아모레퍼시픽은 80% 정도 성장하면서 시장의 이제 무게 중심이 중국 쪽에서 북미 쪽으로 넘어가는 가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예.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그 화장품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딩 업체는 에스티로드의 시장 상황을 좀 보더라도 에스티로드가 지금은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크게 꺾이고 북미 시장에서 확대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단기적인 정책 이슈로 접근하는 것은 일종의 이슈로 좀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중국보다는 북미 쪽의 매출이 늘어나는 화장품주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오늘 이슈도 많았고 질문 드린 내용도 많아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이번 주 전략 정리해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중단될 수 있는 시기이고, 예.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그렇군요. 보통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혼조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어느 걸 우위를 좀 점하기 어렵고 섹터별로 아주 차별화된 증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이제 주도 섹터라고 생각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이거나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고, 이 기간에 분명히 시장은 상승을 하지만 섹터별 등락이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서 예. 지금 현재 뭐 바닥론에 있는 반도체 혹은 실적이 좋아지는 자동차 이렇게 크게 기반으로 해서 실적과 연관되는 종목에 국한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당분간 반도체와 자동차의 장세가 올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N 이지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